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원입니다. 오심 판정으로 인한 수적 열세도 또 원정 싸움의 불리함도 파리 생제르맹의 8강행 발목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치열했던 첼시와 파리 생제르맹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이야기 궁금하시다고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바로 시작합니다.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파리 생제르맹이 첼시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전반 31분 볼 경합 과정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이브라이모비치가 퇴장을 당합니다. 상대 선수가 다칠까 봐 발을 걷었는데 심판은 고의적인 태클로 판단했습니다. 후반전 첼시의 골이 먼저 터졌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케이힐이 강한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코스타가 놓친 공을 케이힐이 마무리한 것입니다. 후반 41분 파리 생제르맹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라베치의 코너킥을 루이스가 헤딩골로 연결했고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장 전반 4분 헤딩 경합 중 실바의 손에 공이 닿았습니다. 아자르가 천금 같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경기는 첼시가 앞섰습니다. 연장 후반 8분 코너킥에서 실바가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는 2대2 동점이었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파리 생제르맹이 8강으로 향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샤흐타르를 대파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전반 3분 만에 샤흐타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샤흐타르의 수비수가 괴체에게 태클을 가하며 퇴장을 당했습니다. 뮬러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뮌헨이 앞서 나갔습니다. 전반 34분 샤흐타르 골문 앞에서 골이 들어갈 듯 말 듯 계속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전에 있던 보아탱이 골을 넣었습니다. 뮌헨의 5골이라는 무차별 공격은 후반전에 나왔습니다. 후반 4분 리베리가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2분 뒤에는 뮬러가 또 한 골을 보탰습니다. 뮌헨이 4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뮌헨은 후반 18분 바트스투버가 머리로 마무리해 5대0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뮌헨은 후반 30분 레반도프스키의 6번째 골이, 후반 42분엔 괴체의 슬기골까지 더해 뮌헨은 7대0으로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는 가까스로 8강에 합류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샬케 공사였습니다. 전반 20분 푸우가 왼발 슛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5분 뒤 호날두가 동점 헤딩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크로스의 코너킥을 살린 것입니다. 전반 40분 폰텔라르가 골을 뽑아내며 샬케 공사가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샬케의 리드를 호날두가 저지합니다. 코엔트랑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헤딩으로만 2골을 만들어내는 호날두입니다. 후반 8분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가 골을 보태 경기는 그대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샬케 공사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후반 13분 19세 신예 자네의 동점골로 샬케 공사는 다시 8강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후반 39분 샬케 공사의 네 번째 골이 또 터졌습니다. 쿤텔라르가 역전골을 뽑은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차전 승리의 2점으로 8강행의 티켓을 지켜냈습니다. 호날두는 이날 통산 78골을 넣어 유럽 클럽 대항전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됐습니다. 네, 스포츠24의 자랑 3일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김재영 기자, 김동환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K리그 클래식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두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1라운드 어땠나요? 일단 사실 올 시즌 K리그가 제도약을 좀 삼고 있는 해이기도 한데 아주 초반부터 좋았어요. 사실 지금 6경기가 열렸는데
평균 관중이 13,000여 명이 들면서 올해 네. 역시 흥행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를 갖게 만들어줬는데 이 기록이 실관중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다 관중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 특히 뭐 올 시즌은 특히 이제 감독들의 대결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감독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감독들이 많이 올라왔고 특히 올 시즌은 40대 감독이 거의 12개 팀 가운데 9개 팀이 이제 40대 감독일 정도로 굉장히 좀 40대 감독들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감독들이 얽히고 설킨 인연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올 시즌 좀 관전 포인트를 보신다면 조금 더 축구를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재영 기자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김동완 해설가 어떻게 뭐 보세요?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돌아온 영웅들, 네. 뭐 이 에두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또 흥행 카드로서 좀 적용이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야구도 같이 개막을 곧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관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야구 시장이 커진 건데 K리그도 사실은 대한민국도 EPL처럼 뭐 300억짜리 선수, 1000억짜리 선수 나오려면 관중들이 많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또 재미있는 축구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저 개막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의 내용이 정말 이 박진감 넘치고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팬들에게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흥행 기대감을 감추지 않아 주셨고요. 축구 팬들에게 애증의 아이콘입니다. 박주영 선수 다시 돌아왔습니다. FC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긴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간단하게 좀 박주영 선수 소개 좀 해주시죠. 박주영 선수가 이제 2005년 K리그에 입단해 데뷔 첫 해 이제 신인왕을 차지하면서 이후 네. 이제 AS 모나코로 이적을 했었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네. 2011년 이제 아스널로 이적하면서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흑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스날에서 사실상 뭐 거의 벤치 멤버도 앉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았고 이후에 이제 뭐 스페인도 갔었고 또 2부 리그 와포드 팀도 갔는데 여의치 않았고 결국 이제 사우디 리그까지 진출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여의치 않았죠. 박주영 선수가 2011년 아스날 이적 이후 기록을 좀 살펴보면 소속팀에서 넣은 골이 6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에 한 뭐 1.5골 정도 뭐 거의 넣은 셈인데 그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굉장히 저조한 그런 시즌 이러면서 대표팀에서도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성적을 이제 거두게 됐는데 네. 어쨌든 K리그의 흥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카드다. 이런 좀 뭐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재영 기자는 뭐 박주영 선수에 대해서 반가운 카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동완 해설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영 선수가 뭐 소개할 때 애증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서 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는 뭐 축구 천재라는 별명이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의 별명이었는데 제가 그 런던에 현지에 중계 갔을 때 그 경기가 리그에서 첫 교체로 뛰었던 경기거든요. 박주영 선수. 그 당시에는 이제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량적인 부분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최용수 감독도 훈련 중에 실수를 하니까 아스날 왜 그래? 이렇게 외칠 정도로 약간은 이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다는데 네. 개인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축구 천재로서의 그런 부활을 정말 또 기대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뭐 보여주지 않을까.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증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주영 선수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지만요. 10여 년 동안 한국을 대표했던 공격수였습니다. 그라운드에서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축구 3세판 함께 하시죠. 네, K리그 클래식에서 올 시즌 절대 1강으로 꼽히고 있는 팀이죠. 전북. 오늘 서울 원정에 나섭니다. 지난 개막전요 두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북은 개막전에서 성남을 2대 0으로 누르면서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반면 이 서울은 윤정환 감독이 데뷔전을 치른 울산의 경기 내용에서 앞섰지만 2대 0으로 이제 완패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전북은 연승을 또 서울은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은 전북이 물론 앞섭니다. 전북은 올 시즌 에두와 또 애닝요를 영입하면서 K리그 최고의 이 공격진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성남과의 개막전에서도 무려 20개의 슈팅을 퍼부었고요. 이 가운데 13개가 골문으로 향한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부상으로 개막전에 결정한 이동국 선수가 후보로 밀릴 수도 있다 이런 농담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여기 올 시즌 이재성의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개막전에서 보여준 움직임을 보면 뭐 만점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네. 공격뿐 아니라 또 수비진도 울산에서 이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김남일의 공격을 완벽하게 메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이 개막전에서 울산의 덜미를 잡힌 서울은 예상대로 골잡이가 없어 걱정입니다, 지금. 정조국 또 에벨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제 몫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서울에 지금 낭보가 날아들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주영 선수가 이제 7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나 이제 복귀전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북전을 앞두고 서울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좀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울은 지난 시즌에도 초반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도 박주영이 합류하는 다음 달을 기점으로 아무래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진화한 공격 축구로 우승을 노리는 전북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김재현 기자는 전북의 진화한 공격 축구를 기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3세판 전체 의견은 어떨까요? 함께 하시죠. 네, 역시나 닭공 전북의 위력 이번 시즌에도 계속됩니다. 압도적인 공개수로 전북 승리 올인이 나왔는데요. 김재현 기자, 진화한 닭공이라면서 김동환 해설과 김한 기자는 박주영 없는 서울이라면서 전북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어서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또 하나의 빅매치죠.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 3세판입니다. 네, 울산 칭찬 일색입니다. 김재영 기자, 윤정환을, 김동환 해설가 압박 축구를, 김한 기자 수비 전술을 칭찬했는데요. 전문가들 말대로 울산이 달라졌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울산의 승리를 예상하셨어요, 두 분 다. 그런데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한 줄 평을 해주셨어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윤정환 감독이 사실은 공을 굉장히 예쁘게 찼던 선수 시절인데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터프함을 가지고 사강 토스를 이끌었었거든요. 울산에서도 다시 한번 뭐 김호훈 감독의 철퇴 축구가 있지만 비슷한 형태의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울산의 이번 시즌 성적 정말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꿈의 무대 유럽 챔피언스 16강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차전을 이긴 레버쿠젠, 마드리드 원정에서 비기기만 해도요 8강에 오르게 되는데요. 역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3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2골을 넣으면서 모두 현재 5골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쾌주의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슈팅뿐 아니라 패스 중심의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 공격을 지휘하고 있는데요. 이 상대의 밀집 수비가 그만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원정 경기에 부담을 안고 있지만 1차전에서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유리한 입장이고요. 레버쿠젠 특유의 이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펼친다면 뭐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이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현재 예상이 되고요. 뭐 운도 여기에 좀 따르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수비 강점인 팀인데 수비의 핵심이죠. 중앙 수비수 고딘과 또 미드필더 멘데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현재 16강 2차전에 결장을 하게 됩니다. 레버쿠젠이 집요하게 공략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레버쿠젠에 비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컵대회는 물론 리그 우승도 힘들어졌고 또 챔피언스리그 역시 현재 탈락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역시 믿을 건 뭐 시메오네 감독의 지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레버쿠젠이 아틀레티코를 잡는다면 준우승을 차지한 2001-2002 시즌 이후 13년 만에 이제 8강 진출을 이루게 됩니다. 손흥민의 득점포가 더 기대되는 경기인데요. 사심을 조금 섞어서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김재현 기자의 사심에 한마음 보태면서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함께 하시죠. 네, 김재현 기자, 흥해라 손흥민 8강에 보인다라는 말로 레버쿠젠이 8강에 오를 거라고 해주셨고요. 김동환 해설과 김한 기자, 홈 이점을 내세워서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맨시티가 우승 후보 바르셀로나와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맨시티 최초 2점차 승리를 해야 8강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바르셀로나가 만만치가 않은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 다 떨어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맨체스터 시티인데 최근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이 메시의 최단 시간 헤드트릭 달성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팀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거든요. 수아레스, 네이마르, 메시, MSN 라운드로 불러지는 이 공격진인데 최근에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리그 우승 경쟁에 있어서 이제 좀 다른 점은 프리메라 리가는 약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중위권 팀들 굉장히 강한 전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로도 면에서는 맨시티가 좀 더 불리할 수가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에 라커룸에서 이 콤파니의 실수 때문에 페르난지뉴 선수랑 좀 사건이 있었어요. 펠레그리니 감독이 좀 말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제 몰락이 아무래도 끼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맨체스터 시티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아구에로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살아난다면 이 바르셀로나 홈에서도 점유율 축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은 듭니다. 1차전 때 아무래도 메시의 PK를 찾는데 그 실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2점 차로 이길 수 있던 거를 1점 차로밖에 이기지 못했던 점, 그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원정이긴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아무래도 전술적인 변화를 좀 가져와서 야야 투레가 조금 밑으로 쳐져서 일단은 끄는 이후에 빠른 역습을 가져가는 전개 방식, 이것이 있다면 맨시티의 승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통합 스코어에 있어서는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환 해설가는 2차전에서는 일단 맨시티가 이긴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3세판에서는 바르셀로나가 8강에 오를 거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김재영 기자, 굿바이 맨시티라고 해주셨고요. 김동환 해설가는 유일하게 맨시티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김한 기자, 바르셀로나에게 8강은 껌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영국 프로축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수완지시티와 리버풀 맞붙습니다. 수완지시티 지난해 12월 리버풀 원정에서 1대4로 대패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서력을 할 수 있을까요? 기성용이 서력을 해야 되는 이제 네.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수완시티가 브렌단 로저스 감독의 시절이 있었죠. 리버풀로 떠난 후에는 리버풀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완시티가 로저스 감독이 사령탑으로 부임한 리버풀의 지난 2012년 12월 리그컵 경기에서 한 차례 이제 승리를 했을 뿐 2년 반 동안 1승 2무 4패로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수완시티가 이제 리버풀에 당한 4패는 0대5, 1대4 이런 대패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리버풀은 지난 12월 맨유와의 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0대3으로 패한 후에 3개월이 넘도록 22경기에서 단 1패. 승부차기 패배거든요. 그거 빼고는 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당한 1패도 리그컵에서 첼시에게 연장 끝에 패한 경기였는데 맨유전 패배 이후 리버풀의 성적은 지금 14승 7무 1패입니다. 이 덕분에 지금 한때 프리미어리그 10위권 밑으로 떨어졌던 리버풀이 5위까지 올랐고 또 2015년 승률이 가장 높은 팀이거든요. 따라서 아무래도 리버풀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수완시티는 역시 얼마만큼 기성용을 중심으로 공격이 살아나느냐 문제인데 공격진의 좀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의 완승을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자연스럽게 수완지 기성용의 발끝에 주목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선택 함께 하시죠. 네, 기성용의 수완지 시티보다는 리버풀이 한 수 위라는 전체 평입니다. 김재영 기자, 상승세를, 김동원 해설가, 쓰리백의 힘을, 김한 기자, 리그에서 천하무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리버풀이 우세하다고 해주셨네요. 오늘 오후에 있을 남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3세판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플레이오프 6강 LG와 오리온스가 번갈아 가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 3차전에서는 LG가 1점차 승리로 팬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4차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3세판으로 미리 예상해 보시죠. 네, 과연 피말리는 5차전으로 갈까요? 3세판에서는 LG 승리로 4차전에서 끝날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최영석, 이원만 기자, 미친 스피드의 김시래를 승리의 주역으로 내세워주셨고요. 허재원 기자, 제퍼슨 때문에 오리온스가 이긴다고 해주셨네요. 네, 3세판의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죠. 지난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축구의 신 메시가 있다면 농구 3세판에는 예측의 강자 허재원 기자가 있습니다. LG와 전자랜드의 승리를 맞춰줘 3회 연속 예측 경기를 모두 적중했습니다. 최용석, 이영만 기자는 한 경기씩 틀렸습니다. 다음은 축구 3세판 결과입니다. 요즘 시무룩하다는 표현을 사람 이름을 따서 많이 표현하는데요. 지난주는 한마디로 김재형 기자가 형무룩했습니다. 아스널, 샬케 공사가 승점을 챙겼고요. 첼시와 파리 생제르맹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김동환, 김원 기자가 딱 한 경기씩 맞췄고요. 김재영 기자는 한 경기도, 단 한 경기도 못 맞췄습니다. 스튜디오에선 자신 있게 말씀도 잘하시던데 다음 주에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런 날은 저도 참 질문하기 곤란합니다.
아니 곤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전혀 곤란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온 건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괴로웠지만 사실 경기들이 워낙 재미있어서 제 눈은 너무나 즐거웠어요. 저는 괴롭지만 팬들이 같이 즐겼다면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참 비겁한 변명 같아서 참. 네. 구차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한 경기 맞췄습니다. 딱 한 경기. 근데 이게 축구라는 게 이렇게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샬케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 그날 뭐 또 호나우두도 화가 났었거든요. 경기 중에 벤자마한테 막 혼내고 그랬던 장면들도 있는데 그만큼 축구가 변수가 많아서 정말 축구가 아닌가. 그러니까 축구는 말 그대로 스포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구는 정말 아름다운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근데 허재원 기자는 이렇게 잘 맞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해주실 거 없어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어찌 평가를 하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 2개 정도 맞춘 후에 허재원 기자에 대해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약간 럭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농신으로 불러드리죠. 농신, 농구의 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라운드바 기자들의 기싸움 이렇게 치열합니다. 한 줄평 싸움인데요.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스포츠 팬들을 웃기고 울리는 경기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이 강력 추천하는 경기 소식 듣고 싶네요. 저는 좀 남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8월에 이제 축구 한일전이 동아시안컵에서 열리는데 이 경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이제 일본 대표팀 사령탑이 바뀌었어요. 이제 알제리 대표팀을 이끌었던 할릴 호지치 감독이 영입이 됐는데 네. 이 감독이 이제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에 참패를 안겨줬던 알제리 대표팀을 이제 이끌었던 감독이에요. 지금 우리 대표팀도 슈틸리케 감독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일본 대표팀이 최근에 조금 부진했어요. 이제 할릴 호지치 체제 이후 과연 어떤 축구로 변모할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한일전은 뭐 워낙 재미있는 경기인데다가 새로운 두 외국인 감독들의 지략 대결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관 해설가는 어떤 걸 추천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펜도 한일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네요. 파란색 빨간색.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뭐니 해도 이번 올해는 이 경기가 최고의 빅매치가 아닐까. 그 영화 보면은 뭐 하면서 이것은 뭐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라 그러는데 이 두 선수가 정말 이런 소리가 납니다. 메이웨더와 파키아오 선수인데 한국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희 한국 사람으로 정서적으로는 파키아오의 승리를 뭐 지지하고 싶지만은 네. 지금 메이웨더의 약간 실력이 좀 더 낫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이 정말 라이브 매치인데 수년간을 기다리신 팬들이 많습니다. 이 두 선수의 그 게임은요. 파키아오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권투로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이런 아시아 선수고 메이웨더는 오직 머니거든요. 이 돈밖에 모르는 선수예요. 근데도 굉장히 기량이 좋기 때문에 스타가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대결 2,200억짜리 게임입니다. 그리고 네. 관중석의 사이드, 링 사이드의 관중석 자리가 8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싼 입장권도 170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또 보러 갈지도 궁금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중계는 과연 어느 채널에서 할까? 이것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YTN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데 불가능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요. 벌써부터 저도 기대가 돼요. 한일전도 기대가 되고요. 복싱도 사실 문외한이지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스포츠24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